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외란 부분까지 살펴봤었죠. 오늘은 330페이지 외란 이후에 광해군대부터의 전개 과정을 호란 부분까지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330쪽에 조선 후기 외란 이후의 일본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요. 선조 때 지금 지난 시간에 외란이 터졌죠. 외란의 결과 영향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은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게가 됐고요. 그러니까 조선 전개에서 후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왕조가 교체가 됐습니다. 왕조가 어떻게 교체했냐 했더니 바로 명에서 청, 후금이 된 후금, 나중에 국호를 청으로 고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즉, 풍신 수길에서 덕천 가강 막부로 바뀌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외란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선조 다음에 누가 나왔냐 했더니 광해군이 등장했습니다. 광해군의 집권 여당은 북인이었죠. 북인 중에서도 선조 때 세자책봉 과정에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졌죠. 그 중에 대북이 주를 형성합니다. 광해군대 소북 세력들이 핍박을 받아서 제거가 된 사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교재 우리가 앞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봅시다. 319페이지 광해군 북인 대북 해가지고요. 옆에 보충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칠서의 옥이라고 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요.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구실로 누구를 소북파를 몰아낸 사건에서 칠서의 옥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칠서의 옥 등을 계기로 해서 소북이 제거되고요. 광해군대 때는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대외 정책이 중립 외교입니다. 명과 어디에 대한 후금에 대한 양다리 걸치는 정책이에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선조 때 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명이 지고 그 다음에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대 북인의 대외 정책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중립외교예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의 인조 반정의 원인이 됐었던 실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정이 뭐냐면은 폐, 모, 살, 제죠. 어머니를 폐시키고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머니 누구냐면 임목대비입니다. 계모죠. 그리고 살제할 때 제는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서 증사를 시켜요. 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친형이 있었어요. 이매군이 있었습니다. 친형 이매군도 죽입니다. 귀양을 보내서 사약을 먹여 죽여요. 이것이 1623년 인조 반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서인의 추대위에서 보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서인은 이제 스스로 독주를 견제하면서 남인을 동참을 시켰죠. 그러니까 서인 주도해서 남인이 동참하는 형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광해군대 때는 뭐 중립외교 실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후복구책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란 이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뭐 개간, 간척, 양전사업, 또 대동법 실시라든가 또 군비 정비라든가 군제 정비죠. 이런 것들이 광해군대 때의 전후복구책이죠. 또 외란 계기로 해서 4대 사고가 싹 불탔죠. 전주본을 남겨놓고 그걸 토대해서 광해군대 5대 사고로 재편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전후복구책이 단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319쪽에 나와 있는 광해군의 여러 시책들 나와 있죠. 그 시책 중에 하나고요. 더 보겠습니다. 330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30쪽에 보시면은
외란 이후에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덕천가강. 그러니까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 또는 에도 막부라도 그랬죠. 에도는 지금 도쿄를 얘기합니다. 에도 막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조선의 광해군대 때에 국교 재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국교 재개를 요청하면서 양국가의 교역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위에 봅시다. 교재 303쪽입니다. 국교 재개 조건으로 조선의 국서와 법능적 능을 법했다. 능은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능을 파헤친 선종과 성종과 중종의 능입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은 선능과 정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능이 성종의 능이고요. 정능이 중종의 능입니다. 그래서 압송, 포로 송환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막부 정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에 유정, 외란 때 승경을 할 때도 유정입니다. 유정을 파견해서 강화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국교 재개하기로 약속을 하고 포로 약 3,5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거의 이제 후속 조치로 1609년 광해군 즉위년입니다. 기해년에 기후약조를 통해서 국교 재개가 됐습니다. 역시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무역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무역의 폭을 계속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줄여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기후약조 체결 위에 통신사 파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광해군 이전에 선조 때부터 파견했거든요. 1607년 선조 때죠. 부터 1811년까지 총 몇 차례? 12차례의 통신사다에서 보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체류 기간은요, 통신사 체류 기간은 한 5개월, 6개월, 많은 분이 1년. 체류 인원은 400명, 500명. 그러니까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파되는 계기가 됐고요. 일본은 통신사를 거의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400~500명이 한 6개월, 1년씩 먹고 자고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통신사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도 했었어요. 바꾸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그게 몇 년이냐면 1811년입니다. 순조 때거든요. 총 12번입니다. 이게 마지막 1811년 12차가 마지막 통신사인데 이 통신사가 12번에서 끝이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밑에 일본의 국학운동 좀 봅시다. 국학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학은 일본의 고유한 학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국학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본에서는 일본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문물을 이제 그만 받아 먹고 우리 걸 연구하자라고 하는 국학운동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일본의 국학운동이 있죠. 통신사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또 일본과 조선과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의 지식인들, 엘리트 계층들이 조선 문화 그냥 그만 받아 먹읍시다. 우리 걸 연구합시다 해서 국학운동이 18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1811년 12차 통신사는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일을 포기하고 다시 돌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좀 봅시다. 정한론은 19세기 중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해방론으로 발전하고요. 이 국학운동이 아까 몇 세기라고요? 18세기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19세기 가면은 해방론으로 발전합니다. 바다를 막는다는 거죠. 즉 여기를 막아버린다. 즉 조선의 문화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해방론이 19세기 중반에 가면 19세기 초죠. 바로 정한론. 그러니까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반도를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예 정벌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한론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정한론은 일본의 내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정한론자, 일본의 계몽 사상가에 썼던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택 유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게이오 대학 있죠. 경웅대학이라고 해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이고요. 개항기 때 우리나라의 그 개화 지식인들하고 뭐 김옥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교유했던 사람이고요. 일본에 또 갔던 승려, 개화계 승려 이동인과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한론자예요. 복택 유길,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일본의 일만행권 화폐가 있죠. 그 일만행권 화폐의 초상화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후쿠자와 유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왜 정한론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냐라면은 1868년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명치 유신이라고 그러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 그래서 정한론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시 중단된 거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1876년 1875년 운양호 사건, 1870년 강화도 조약,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국병합,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그리고 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이게 일본의 대륙 침략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대륙 침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론은 일시적인 중단이지 아예 중단된 건 아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륙 침략을 강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일본에서의 국학운동, 해방론, 정한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즉 외란 이후에 일본과는 대체로 기후약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교가 체계가 됐고 기후약조에 의거해서 제한무역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해군대 때 와서 북인, 중리배교, 그 다음에 폐모살제, 전후복구책에서 교재 3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광해군대의 중리배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강홍립입니다. 강홍립을 명나라에 파병했던 것이 바로 광해군대 때 중리배교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설득력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강홍립이를 왜 명나라에 파병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외란을 계기로 해서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래 중국 땅이었었던 요동을 명나라가 빼앗깁니다. 이가 요하죠. 그리고 이쪽이 요서, 이쪽은 요동이죠. 그래서 요동을 명나라가 되찾기 위해서 조선에 군대 요청을 합니다. 이건 후금이죠. 후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광해군이 강홍립을 보내요. 보내면서 당부를 합니다. 혹 조명연합군 편성이 돼서 후금하고 싸워서 지거든 후금에 투항을 해가지고 조선의 입장을 좀 설명 좀 해라 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홍립이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네가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조명연합군이 편성이 돼서 치러 갔어. 근데 부차 전투에서 깨졌어. 그리고 이제 강홍립은 광해군이 당부한 대로 후금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조선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동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광해군이요. 당시 국제 정세 분위기에 아주 능했던 것은 강홍립이 후금에 있었던 거죠. 후금에서 국제 안테나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그 대륙 정세를 읽으면서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331쪽에 강홍립의 출병과 밑에 뭐죠? 바로 부차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1623년에 광해군은 결국 중리배교와 그 다음에 실정으로 인해서 인조 반정이 터지고 인조 반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즉위한 이후에 서인이 권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왜 서인은 중리배교를 비판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후금은 만주족이죠.
명은 한족입니다. 성리학의 대의 명문에 보면은 존, 화, 양이 사상이라고 기억나시죠?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존화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민족으로 보면 명은 화죠. 이 오랑캐당하는 건 뭔가요? 후금입니다. 우리가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을 그러면 서인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립외교와 유교적 질서에 어긋나는 실정에 누가 가장 크게 반발했겠느냐? 서인이다. 서인이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 북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인은 대외 정책을 중립 외교에서 뭘로 바꿨어요? 조나 양이 사상에서 친, 명, 배, 금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외교 정책은 아니죠.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외란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정세는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인조 때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은 잘못된 대외 정책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배금 정책이 두 번에 걸친 뭐를 호란을 초래했다. 그것이 1차 1627년 국호 후금이었을 때 정묘란과 그 결과 양국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형제 관계가 맺어졌죠. 그 1636년에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고치고 병자년에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결국 무릎을 꿇었죠. 1637년 바로 형제관계에서 군, 신관계로 맺어집니다. 1637년 정축년에 정축화약을 통해서 군신관계가 맺어졌죠. 그 호란의 내용은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역쿠데타를 우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조 때 서인은 역쿠데타를 막기 위한 서인의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서 3군영을 설치합니다. 3군영 그러면 어디냐면은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이죠. 조선의 중앙군은 5군영이라고 그래요. 선조 때 외란 도중에 훈련도감이 있고 여기에 3군영이 있죠.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마지막 하나는 저 뒤에 숙종대 때 뭐요? 금영입니다. 금영. 그래서 5군영 체제가 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조 때 서인의 대외 정책, 즉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호란 내용을 교재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332페이지 정묘란 1623년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서인의 대외 정책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 원인 봅시다. 모문용의 가도주둔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문용의 가도주둔은 왼쪽에 지도 좀 봐봐요. 바로 왼쪽에. 그 가도라고 하는 것은 평안도 쪽에 있는 섬이에요. 섬. 여기서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가 군사훈련하고 있었어요. 광해군 때부터. 왜?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동을 이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요동은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외란을 계기로 해서 후금이 성장하면서 후금이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섬에서 군사훈련하고 있었고 광해군은 거기에 군량미도 제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금의 입장에선 가도에 주둔했던 모문용의 명나라 군대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지. 그것도 정묘란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원인, 이괄의 난이 있습니다. 이괄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에요. 근데 1등 공신이었던 이괄이 논공에서 2등 공신을 받고요. 평안도로 좌천이 되고요. 그의 동생 논공의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좀 많았죠. 그래서 난을 일으켰어. 진압이 됐어. 근데 진압이 됐지만 나머지 무리가 후금으로 가서요. 조선 침략을 종용하는 겁니다. 왜? 광해군이 있었을 때는 니네하고 양다리 걸치는 외교였었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얘네들이 집권해서는 친명 배금 정책을 바뀌었지 않느냐. 그래서 광해군을 위해서 조선전 침공 좀 해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1차 정묘란요. 후금이 조선을 먹겠다 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광해군을 위해서 보복하겠다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끝나요 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괄의 난도 여기에 정묘란의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침략이 들어왔죠. 밑에 보시면은
이 정묘호란 때 활동했던 의병장들이 있습니다. 밑줄 좀 그어놓읍시다. 철산 용골산성에서 정봉수, 의주에서 이립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말이죠. 외란 때 의병장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외란 때 의병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봉수, 이립 등이 이제 위쪽에서 저항을 하고 또 자꾸 거기에서 관군이 후군군을 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려온 건 좋지만은 도간에 든 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후군과 조선은 평산에서, 평산 왼쪽의 지도에서 위치 좀 보십시오. 뭐 황해도 지금의 어디죠? 그 평안남도 쪽 되겠습니다. 평산에서 강화를 제의해서 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정묘란의 경과입니다. 자, 그 결과 양국과의 관계에서는 형제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후군과 명 사이에 조선은 중립을 지키겠다. 약조를 받고 돌아갔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1636년, 그날 10년 후죠. 국호를 뭘로 고쳤어요? 청으로 고치고 군신 관계를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요구하면서 조선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이미 대세는 청으로 흘렀다. 그래서 하자. 주화파, 최명길. 그러면 안 된다. 문소냐. 어떻게 오랑캐에 우리가 신하가 되느냐. 그래서 주전파, 김상은, 그다음에 사막사가 있습니다. 사막사 누구냐면 홍익한, 윤집, 오달재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한이 많이 주전이니 주한이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에 청이 쳐들어온 거죠. 왕실은 이미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왕과 세자들은 나중에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와서도 계속 주한이 주전이 하다가 결국 40여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삼전도 굴욕이라고 그래요. 309고도 지례라고 그래서요. 333쪽 맨 위에 보시면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큰 절을 한 번 하고 3번 머리가 조아리는 겁니다. 다시 큰 절 또 3번 하고 한 번 하고 머리를 3번 조아려요. 그러니까 큰 절 3번 하고 3배. 그러니까 구고두. 그 고자는 한자에 끄떡끄떡할 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하는 거죠. 치욕적인 거죠. 그래서 1637년 2월 정축년에 정축화약을 통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정묘란과 병자호란의 경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좀 보겠습니다. 군신관계를 맺은 이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인조의 두 아들이에요. 인질로 끌려가고요. 사막사, 홍익한, 윤집, 오달지라고 했죠. 역시 인질로 끌려갑니다. 김상은이도 인질로 끌려가요. 그 김상은이 돌아왔고요. 사막사는 거기서 처형이 됐습니다. 소현세자는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는 암살이 됐고,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거든요. 얘가 인조 다음에 뭘로?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전도비가 건립이 되고, 의주 부윤이었던 부목군현의 분지다 임경업이 청을 치려고 했다가 사전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청나라의 인질로 또 잡혀갔다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북지방이 황폐화되고 마지막 5번째 정신적인 충격이 단다면 그동안 청은 후금은 오랑캐다, 아주 미개한 민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인 우월감 속에서 인조 다음에 효종됐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북벌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인조 다음에 효종입니다. 효종은 둘째 아들이에요. 복림대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림대군입니다. 그리고 이때 집권 여당 역시 누구죠? 서인입니다. 서인 주도하에서 누가 남이 동참하는 이런 상태였고요. 서인은 호란의 책임을 서인이 져야 되는데 호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북벌론을 전개합니다. 청을 뭐 하자는 거죠? 정벌하자. 사실 서인은 청을 정벌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거는 호란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의 북벌론은 이거 무모하다. 그래서 남인들은 여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북벌론은 오군영 중에서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당시
노론, 즉 서인이죠.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송시열이라든가 임경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북본론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의 뭔가요? 존, 화, 양이 사상을 토대합니다.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북본론 다음 장입니다. 교재 334쪽에 보시면 맨 위에 존화, 양이, 우리가 성리학의 명분론색에 있었던 그 존화, 양이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인에 의한 북본론은 효종대 때만 왕성하게 전개됐다가 효종이 죽자 북본론은 쇠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본론은 뭘로 바뀌냐면 북학론으로 변질이 돼요. 청을 정벌할 게 아니라 청의 발달한 학문은 수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북학론은 효종대 때가 아니고요. 18세기 이후에 가서 나타납니다. 나중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 얘기고요. 그러니 이 북학론은 북본론이 존화 양이다라고 한다면은 북학론은 뭐냐 그러면은 화와 이를 같이 보는 시각입니다. 화, 이는 일야다, 하나다. 여기는 어때요? 화와 이는 극과 극이죠. 근데 여기는 화와 이를 같이 보는 시각입니다. 의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북본론이 북학론어 또는 존화 양이가 화이 이랴 사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나중에 사상사에서 보겠지만은 성리학의 사상 논쟁에 보면요. 17세기 말 이후에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파와 낙파 간의 논쟁인데 그중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 이거는 낙파. 서울 낙산 밑에 살았던 낙파의 영향을 받아서 북본론에서 북학론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이 북학론이 나중에 실학에서 뭘로 가냐면 북학파로 갑니다. 북학파 그러면 실학이 뭐예요? 중상 실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상 실학자들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다 받아들이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는 거죠. 받아들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 거를 토대로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 민생안정 하자는 거예요. 이 북학파의 중상실학이 나중에 개화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화의 방향은 동도서기라고 하잖아요. 도는 정신 문화는 동양의 것이라 두고 기술 문화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도서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일단 효종대에 돌아와서 일단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고 있었으며 효종대 북본론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북본론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이때에 나선 정벌도 전개됩니다. 나선은 러시아의 음역입니다. 러시아의 2번에 걸친 정벌이죠. 갑자기 왜 러시아 정벌이 나오냐면은 이때 러시아가 한참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팽창하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맺었죠. 군신관계를 맺었던 조선에 야 네가 좀 가서 얘를 좀 막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종대 변급 신유해서 2번 갑니다. 1차 한 150명 가고 2차 한 260여 명 가요. 많진 않죠. 가서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냈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가서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예부대 같다는 겁니다. 이때 보냈던 나선 정벌 때 보냈던 군대가 누구냐 그러면 북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놨었던 어영청 부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을 정벌하려고 훈련시켰던 부대가 청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효종대 서인의 북벌론은 애초부터 송시열 등이 북벌 정책을 청을 정벌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고란의 책임 회피입니다. 고란의 책임이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이 화살을 다른 쪽으로 비켜나가게 한 거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 좀 끄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됐던 것이 북벌론이지 애초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북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켜놨었던 부대가 엉뚱하게 나선 정벌이 이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서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우리 북벌 준비 다 됐다. 러시아도 막아냈지 않았냐? 이 소수의 병력으로. 우리 청을 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북벌을 준비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내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우측에 숙종대 때 가서 얘기입니다만 백두산 정계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효종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죠? 현종이 나오죠. 현종대 때도 여전히 서인 주도하에서 누가 남이 동참한다고 그랬고요. 현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숙종이 나오죠. 숙종대 때의 백두산 정계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효종대 때 백두산 정계비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청과 조선 간의 영토 분쟁이에요. 조선의 박권이라는 사람하고요. 청나라의 목극득이라는 사람이 만났어. 백두산 일대를 답사를 해. 측량을 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문 내용이 나와 있죠. 밑에 좀 봅시다. 335페이지입니다. 오라 총관 목극 등 봉지 사변 지차 심시 서이암록 통이토문 고어 분수령상 늑석 위기에서 강의 5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뒤에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서이암록 동이 토문 내용이죠. 서쪽으로는 어디로 한다는 거죠? 압록을 한다. 동쪽으로는 어디로 한다? 토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압록강이고요. 여기는 두만강입니다. 여기가 스타노브이 산맥이고요. 여기가 송화강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압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청과 조선 간의 이견이 없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어디로 한다? 토문으로 한다. 토문이 어디냐 했더니 조선은 토문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송화로 해석합니다. 이 송화강이죠. 근데 청은 토문을 뭘로? 투만으로 해석합니다. 이 투만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간도에서 동간도라고 그랬죠. 만주, 길림성 얘기합니다. 요 지역이 두만으로 해석이 되면은 중국 땅이 돼버리는 거고 송화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요 지역이. 그치? 그래서 송화냐 두만이냐 하다가 결국은 두만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1909년에 간도 협약입니다. 간도 협약의 결과 간도는 바로 중국 땅이 돼버렸다. 이 얘기죠. 간도 협약은 어디하고 어디 간의 협약이냐면 청과 일본 간의 협약이거든요. 1909년이에요.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은 일본에게 또는 일본은 청에게 서로 이권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일본은 청에게 토문은 어디다? 두만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그 대신 이제 일본은 청으로부터 뭘 가져가냐면은 푸순 탄광철권. 푸순 어디냐면은 이쪽이 요하죠. 요동이죠. 이쪽이 푸수입니다. 아주 양질의 광산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푸순 탄광채굴권 그리고 압록강 바로 의주를 건너면은 중국 땅 단둥에서 단둥 안둥이죠 한자로는. 그리고 여기 봉천. 그래서 안둥의 안자와 봉천의 봉차에서 안봉선 철도 부속권을 청이 일본에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안봉선 철도 부속권하고요. 푸순 탄광채굴권을 일본이 갖고 일본은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을 두만으로 해석해 주었던 것이 간도협약이야. 그래서 간도협약을 통해서 결국 토문이 두만으로 해석되면서 이 지역은 한국 사회 무대에서 상실이 됐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왜 조선의 우리나라 문제에 외교적으로 관여했었냐라고 하는 거죠.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미 일본은 조선에서 외교권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9년의 간도협약은 일본 입장에서는 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때 1899년에 대한국제 구조 마지막 구조 내용은 모든 조약은 황제가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을사늑약은 황제가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을사 오적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채순 이 5사람이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고종은 대한민일신보에다가 이건 무효다라고 광고도 기사도 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거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은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해서 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튼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 말 어디 귀속 문제가 나왔다?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효종대 때는 북벌론하고 나선 정벌까지만 보고 나머지 뭐 북학론이라든가 이거는 영조 이후고요. 이 백두산 정계는 숙종 이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1712년이에요. 18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붕당 정치가 잘 진행했다는 마지막 누구요? 현종대 때. 여기전이 서인 주도해서 남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 현종대 때 얘기는 다시 앞장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교재 321쪽에 현종 부분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장 제례 관련된 예학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때 두 번에 걸친 뭐가 터졌냐면 예송 논쟁이 터집니다. 이 예송 논쟁은 1차 1659년 기해년에 기예송이 있고요. 2차 갑인년에 갑인예송이 있습니다. 1674년입니다. 기예송은 뭐 때문에 터졌냐 그러면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고 갑인예송은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 장씨인데요. 이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입니다. 효종의 부인이에요. 부인. 비가 사 죽었을 때 서인과 남인의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자,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있습니다. 형이 소현세자라고 했죠. 고란 때 인질로 끌려갔다 기국에서 암살이 했어요. 효종의 소현세자의 처자식 다 죽습니다. 그 둘째 아들 효종이 이제 복림대군으로 등장했는데 현종대 효종이 죽었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입니다. 성이 조씨예요. 조대비라고도 그래. 그래서 자의대비에 대한 뭐 상복 입는 기간, 상복 기간 문제를 놓고 서인과 남인 간 대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송 논쟁이다. 그럼 1차 기예송 때는 서인은 조대비의 자의대비의 상복을 몇 년 입혀야 됐냐, 얼마 입혀야 됐냐 했더니 서인은 9달, 1년을 주장합니다. 1년설이죠.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합니다. 1년을 기년이라고 그래, 기년. 1년 기년, 3년을 뭐 신년, 2년을 경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2차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는 서인은 9달 입히자, 남인은 1년 입히자라고 일합니다. 서인이 1년과 9달 주한 것은 명분론이에요. 명분론. 서인은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은 장남이야 차남이야. 차남이니까 원래 예학에서 왕실의 예법에서는 왕이 죽으면 3년, 왕비가 죽으면 1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인이 왜 3년을 주장하지 않고 1년을 주장했냐면 효종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다. 그러니까 차남이기 때문에 명문상 1년만 입히자. 차남의 부인인데 무슨 1년이냐. A상 9달만 입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인은 비록 차남이지만은 왕이 됐고 왕을 역임했고 또 그 왕을 역임한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바로 3년과 1년 입혀한다라고 현실론적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서인의 명문론과 남인의 현실론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21쪽에 나왔습니다. 왕사 동례, 왕사 부동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현종대. 왕사 동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이나 중국의 천자가 아니면은 신하나 동사, 의례는 같다. 근데 남인들은 왕이나 신하나 의례는 다르다. 부동례입니다. 부동례에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얘네들의 성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서인은 신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하고요. 남인은 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기예송 때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됐고요. 2차 갑인예송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서인, 한 번은 남인. 그리고 이 남인이
갑인해송 이후에 분열이 됩니다. 서인처벌 문제를 계기로 해서 청남파와 탁남파로 분열이 돼요. 자, 청남파는 강, 탁남파는 온. 청남파는 서인처벌의 강경적인 치자, 이거 명분을 주장했던 서인 치자. 탁남파는 됐다, 그만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청남파하고 남이 탁남파 나눴을 때 누가 더 우세했냐면 탁남파, 온건파였던 탁남파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서인들이 전부 다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는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는 정치 형태로 이끌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면서 숙종대 때에 여러 번을 걸친 환국과 그리고 치료약, 탕평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변질되는 내용과 변질된 배경과 숙종 이후의 탕평책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21쪽에 인조와 효종과 그 다음에 현종대 때의 기타 시책들 있죠. 그 시책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21쪽에 효종대 대동법이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대가 되고 양척동일법이 시작이 되고, 이 양척동일법 이전에는 세종대 때의 전분육등법이에요. 그 전분육등법이 양척동일법으로, 광업에서는 설점수입니다. 설점, 점은 고려 때 향부곡 소할 때 소가 점이 된 거거든요. 그 점을 국가가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설점 민경영이에요. 요즘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킨 거 있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설점 수세제가 실시가 돼서 개인의 광산 개발에 허용이 됩니다. 이게 효종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현종대 때 보면은 국가재정 증대체로서 노비종모법, 공명처법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납속책이라고 그랬죠. 노비종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첩 소생의 노비는 어머니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남자가 노비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양인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동색혼이라고 해서 이렇게 혼인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혼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와 양인이 혼인했을 때의 자식은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노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현종례 노비종모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혼인했었을 경우에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얘는 노비가 아니라 뭐가 된다? 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노비종모법이라고 그래. 거꾸로 노비종부법도 있어요. 노비종부법은 뭐냐면은 자,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양인이고요. 여자가 노비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혼인이 안 됩니다만은 실제로 혼인하고 있었다고 그랬지. 이전 같으면 역시 자식 노비입니다. 일천즉천에 의거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자식이 노비가 아니라 아버지 신분을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노비가 아니라 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노비종부법이 종부법이죠. 그래서 양인을 늘려놓음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 인적 기반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비종보법에 대한 용어 설명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 다시 33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효종, 그다음 인조, 효종, 현종까지의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가 잘 진행됐을 때까지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종 이후의 정치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뒤에 조선 후기의 정치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426쪽 있죠. 406쪽에 보시면은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고, 그 밑에 환국 정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변질이 되게 된 요인과 숙종대 환국 정치가 나옵니다. 요 부분이 지금 426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종,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경종, 그 다음에 430쪽 영조와 432쪽의 정조 때까지의 탕평책입니다. 잘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이 435쪽에 뭘로 간다? 세도 정치로 간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흐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세 정치사 내용은 대외관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세 경제편에서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